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또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은 살 때 아내나 남편이 혹시 너무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관여하지는 않으실까요?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좀 늦게 들어온다든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번쯤 무슨 일이 밖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은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살다 보니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 물론 믿음이 확실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절대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긴 하죠. 그러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연락이 없다, 안 받는다 이러면 갑자기 뭐지? 라는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상황들이 있어졌을 때 얘기를 하죠. 뭐 이러이러해서 뭐 들어와서 그랬을 때 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아마 지금까지 별일 없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의 얘기인 듯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봐도 이런 경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아내의 의부증으로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고 합니다. 삶이 피폐하다 할 정도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얼만큼 아내가 나를 의심하길래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집요하게 그 의심을 풀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또 이러한 증세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죠. 별의별 방식을 다 써본 것 같은데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이미 뭐 60 넘었나? 이 정도 되시는데 지금까지도 뭐 일종의 시달림이라면 시달림이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계시나 봐요. 저는 아내를 대학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종갓집 장남이다 보니 연애를 마음대로 못했어요. 제 어머니를 보니 제사도 많았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장남이라서 이 제사를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힘듦을 이제 사귀는 누군가가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뭐 사귀다 말고 요즘처럼 며칠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연애를 한다, 사람을 사귄다 이러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참 많은 것에 구애를 받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장남인데다가 또 자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내 아내는 힘들지 않았으면, 엄마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이런 여타의 마음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 대학생이라면 뭐 연애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게 작동되었던 것 같아요. 종갓집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감히 사귀다가 결혼합시다라는 그런 청혼 내지는 프로포즈를 잘 못했다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나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귀기도 했는데 이분이 적극적인 대시를 못했던 거죠. 나를 얼마나 이해할까? 내가 종갓집 장남이라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줄까? 뭐 혼자 고민하면서 그 확실한 어떤 태도를 못 보이니까 자꾸 이별이 오는 거죠. 헤어지고. 근데 그게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러던 중에 또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제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종갓집 장남이고 제사가 뭐 1년에 이렇게 많이 있고 나랑 결혼한다면 이 제사를 다 같이 또 지내야 될 것 같고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형제도 많은데 뭐 그 형제들 속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대답을 듣고는 그러면 이제 결혼하자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타의 사람들 지금까지 그 여성분을 만나면서 아주 깊이 사귀고 이런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이해해 준다는 말에 그냥 예스 너무 고마워라고 해서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신혼을 차리는데 또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기업 계열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졸업 전에. 이미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직을 해서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정도의 능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가까이 본가와는 좀 떨어진 그런 이제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신혼을 가지기로 했고 이제 신혼집을 꾸린 거죠. 되게 이제 행복한 좋죠. 행복한 생활이 이제 시작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진짜 알콩달콩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아내가 굉장히 우울증이 이제 심했다는 거죠. 우리 보통 결혼해서 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돌봐줄 사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도 없었고 아니면 이제 시부모님이 또는 뭐 친정 어머니께서 오셔갖고 뭐 돌봄을 해주든지 뭐 이런 방법이었었는데 시댁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와서 많이 케어를 해주시지 못했고 그리고 친정이 멀어서 친정 어머니도 와서 케어를 해주지 못한 어떤 이런 가운데 그냥 남편이 나를 위해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친구도 또 이제 그 고향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가까이에 또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외로움이 있는 이 판에 아기를 낳고 혼자 케어를 해 가자니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힘이 든 이 상태가 이제 우울감으로 오고 이 우울감이 심해지니까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일을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 뭐 하소연하죠.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아기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아기가 뭐 맨날 새록새록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울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다가왔던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진짜 고향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데 물론 잠깐 뭐 시어머니 한 일주일 또 우리 외할머니가 한 일주일 이렇게 돌봐주시긴 했지만 아이가 그때 다 크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제가 하기에는 되게 힘이 들어서 짜증이 좀 났어요. 힘이 드는 게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짜증으로 났는데, 그런데다가 남편이 일찍 와서 막 같이 목욕시켜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요. 항상 그럴 수 없고, 뭐 어떤 때는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고 술이 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하면 정말 싫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아이는 귀엽지 않나? 보고 싶지 않나? 막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시적이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웃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갔다라는 게 문제죠. 자, 맨날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돈을 벌어야 또 아기도 키우죠. 살림을 또 꾸려가죠. 그래서 회사를 나가고, 뭐, 딱 회사 나갔다 퇴근하고, 이렇게 매여진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일찍 안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휴일, 뭐, 이런 날에는 막 같이 있어줘야 되고, 막 이러죠. 근데 남편도 그 삶을 이해하고 충분히 해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일찍 퇴근하고, 그리고 와서 같이 또 위로해주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회사에서 한 번씩 또 회식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회사에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빠질 수도 없는 개인적인 상황도 되게 많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회식을 하고 빠지고 이러면 아주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빚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소리가 커지고 이제 과격해지는 거죠. 아내가 굉장히 자기를 위해주지 않는다고 과격한 어떤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기를 내팽개치고, 그냥 아기가 우리는 아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기가 중요하지 안중에도 없고, 뭐 밖에 나갔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갔다가 뭐 울든지 말든지 나갔다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잦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것도 학대죠, 학대요. 돌봐야 되는 아기를 그냥 두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들어와갖고는 또 남편이 늦게 오면 또 소리 지르고, 이게 상상을 해보면 되게 진짜 힘든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몇 번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저 아기 생각, 뭐 아들 어떻게 지내나, 또 아들을 혼자 두고 나가진 않았나, 걱정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일도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퇴근 시간 되기가 무섭게 와서 아기를 살펴보고, 막 정말 갖은 애를 다 쓰면서 양쪽 일을 해야 되죠. 정말 보통은 아내가 회사 다닐 때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남편분은 정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내의 그 우울증까지 갖고 있어서 이걸 또 해소해 주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축도 되고 힘이 들고 이런 경우였어요. 어떤 때는 아내가 아이 그냥 두고 회사 앞에서 마냥 기다리기도 하고, 나올 때까지. 물론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만은 그 이전에부터 와서 회사 앞에서 꼼짝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도 막 자주 목격이 되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오면 뭐 잘못한 것 있는 것처럼 회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하여튼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회사 생활도 굉장히 이제 성실히 잘해서 이 직급도 이제 올라가고, 약간 뭐 임원직까지는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시고, 뭐 우리가 이게 성품을 생각해 보면 종갓집 아들이라는 그런 그냥 우리는 할머니 말,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그런 한마디로 모범적인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에도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눈을 굉장히 또 의식도 하는데 아내가 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난리치고 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아기를 그냥 뒀다가는 집에 그냥 이렇게 뒀다가는 홀로 있는 아기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염치를 염치 불구하고 친정 그러니까 본가 어머니께 아기를 이제 맡기기로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상황이 지금 아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아이를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아내에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런 힘듦을 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병원에도 뭐 가자고 해보니 병원에도 안 가죠. 아픈 데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뭐 아파서 그런 우울증? 그렇죠. 마음의 병이긴 한데, 어쨌거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아내는 또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자, 이제 아들을 이제 본가에게 맡겼으니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면 아내가 좀 괜찮아지리라고 믿었죠. 그렇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한 거라고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돌봄이 없으면 그래도 좀 편안해지고 이 우울증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맡긴 처음에는 좀 괜찮은가 했어요. 이제는 퇴근한 나를 두고 이제 나에게 이제 오로지 집중하는 거죠. 퇴근한 나에게 뭘 했는지 뭐 이제 사사건건 트집을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벗어놓은 자켓 킁킁거리고 이제 뭐 누가 하고 있지는 않았나 굉장히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회식을 간다 해도 그 회식을 인정하지 않고 뭐 다른 데 가지는 않냐.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해갖고 같이 갖는 게 맞느냐. 막 이런 확인 작업까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 증세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하죠. 들어오면 이제 막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진짜 좋은 남편이라도 화가 안 날 수도 없고 이 일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화도 내보고 뭐 어떻게 다그치기도 해보고 아니라고 변명도 해보고 별 어떤 행동을 태도를 다 취해봐도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을 몇 년째 보내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또 부부니까 함께 자죠. 네, 그리고 아내는 피부가 맞닿아야 또 잠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또 따로는 또 못 자죠. 그래서 항상 피부를 맞대고 막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가 봐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남편 없으면 일단 1분 1초도 안 되는 지극히 사랑의 모습으로 남편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같이 잠도 자게 되고 그래서 둘째 이제 또 가지게 되었어요. 그 둘째도 태어났죠. 그때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자, 이제는 아예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뭐 초유 정도 먹인 상태에서 바로 본가로 보냈죠. 일단 시어머니 또는 남편의 어머니는 맞이인 아이의 아이를 이제 2명을 같이 이제 돌봄을 가지게 됐죠. 물론 연세도 있으신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 정도는 돌볼 수 있는 나이였겠죠. 어린아이 둘을 이제 할머니가 키우고 계셨고요.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 두 부부가 지내는데 상황이 나빠져도 본가에는 말을 못해요. 뭐 이래서 이렇다 저렇다 못하고 일단 이제 한번 아이를 맡겼으니까 또 맡기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았던가 봐요. 자, 아내의 의심이 이제는
그냥 의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병적인 걸로 굉장히 집착에다가 뭐 아까 과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력을 한다 해봐야 뭐 막 그렇게 세게 때리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행동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뭐 무서울 정도로 어떤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겁도 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서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우울증이야. 내가 잘해주면 또 이거 양육의 우울증으로부터 좀 해소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아닌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같이 가자 해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와서 좀 약을 먹이려고 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우울증 약 같은 거 먹으면 좀 해소가 되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약을 안 먹는다는 거죠. 죽으라고 약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억지로 막 넣어주면 그냥 뱉어낼 정도로 이 약을 또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나아질 의지도 없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약도 안 먹어 병원에 가봐도 치료도 안 돼.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본가에서도 이제 이 상황이 횟수가 자꾸 가면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냐 캐묻고 이제 여타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이거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몸에 귀신이 들렸나 보다 해서 굿도 하고 무슨 어디예요? 기도원 또 절에도 갔대요. 절에 가면은 왜 얼마간 이렇게 절에서 또 보살펴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기도원에도 가서 거기를 이제 좀 보호를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맡겼는데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나와갖고는 집을 또 찾아와요. 구슬해봐도 안 돼, 기도원에 맡겨봐도 안 돼, 절에 맡겨놨는데도 뛰쳐나와요. 도대체 이게 의부증 맞나요? 남편을 의심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원래 이제 의부증, 의처증도 일단 정신질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착,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망상형을 가진 그런 질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치료가 이제 좀 어렵기는 하답니다. 이 의부증, 의처증이. 근데 이분은 좀 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해 보여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이 상황이 뭐 얼마간 끝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굉장히 이 상황 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왔다가 뭐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친정집에도 이제 이렇게 좀 맡긴 상태. 예,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친정 부모님께 이제 사돈께도 그렇죠. 장인 장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아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힘이 든다. 그러면은 친정집은 좀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친정집에도 맡겨보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세월은 이미 굉장히 많이 흘러갔죠.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리저리 노력해서 마음을 잡아보려고 한 세월이 20년이 흘렀고 20년 가면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아내 돌봐야 되고 어디 기도원에서 나왔다 하면 찾아야 되고 막 계속 이런 삶을 보냈다는 거죠. 진짜 남편이 큰 병 안 나기를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템플스테이도 해봤으나 번번이 뛰쳐나와 대책 없이 사람 찾는 일로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성장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아이들을 잘 돌봐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잘 지내고 잘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어요.
자,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자, 이런 이제 아이들 보러는 한 번씩 와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조선 가정처럼, 조선 가족의 아이들처럼 자라야 됐었고, 엄마가 있지만 엄마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엄마가 또 어떻게 보게, 어머니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보게 되면요, 엄마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아, 내가 낳은 아이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굉장히 무섭게 또 한대요. 굉장히 막 무섭게 보여져서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를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가까이 안 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이들은 가까이 가지 않고 또 가까이 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무섭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또 잘 안 만나게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처음에는 우울증, 산후 우울증, 그게 심해져서 뭐 약간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산후 우울증이고 그냥 의부증이었을까요?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의부증의 정세치고는 이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병. 예, 의심병인가 해서 믿음을 주려고도 애를 쓰고. 근데 그 믿음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는 혼자의 일방적인 노력이었지, 아내와는 전혀 불통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사람을 보면 때로는 이제 이게 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내를 보면 그냥 길 가다가도요, 웃고, 뭐 사람들 보고도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정신질환, 뭐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병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거나 이 안에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피부 접촉이 없으면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 지금 50이 넘었고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지금까지 옆에 있어줘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심해졌답니다. 자, 이 남편분은 진짜 참 이렇게 걱정도 하고 힘들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힘듦을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 아내였죠. 그런 아내와 달콤한 진짜 그런 삶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가정이라는 그 안락함, 편안함 이런 걸 거의 느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책감도 또 엄청나다는 거죠. 부모가 돼서 부모 노릇을 못하는 이런 죄책감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은 정신이 없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두려워해서 다가가지도 않는, 하여튼 이 광경들이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엄청 크셔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진짜 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정에서 가정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만 죄책감을 가진 게 아니라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께도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 정도의 삶을 사는데,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얼만큼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저도 숨 좀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결혼 전 저를 좋아했고 이해했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뭐, 또 이게 딱 정세로 보기보다는 조금만 의심하면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의처증 걸렸어?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 집착하고, 너무 관여하고 이랬을 때, 진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저런 병은 왜 생길까요? 모두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좀 늦게 온다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아내가 뭐 좀 늦게 온다고 의심하고,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는 않잖아요. 다 상황을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과정들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갈 때가 이제 문제죠.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는 누구라도 뭐 가질 거예요. 나만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 우리 가족이 최고야. 우리 가족만 바라봐줘. 이거 누구나 바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뭐 나가서 딴짓을 했다 용서가 안 되는 거 맞죠. 나를 두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뭐 다른 데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정세가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보통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존감이 좀 떨어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당당하고, 내 안이 꽉 찬 사람들은 설령 뭐 남편이 좀 늦게 돌아도 그래, 라고 충분히 이해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외부 영향도 참 많이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 그 자기가 우뚝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보통 남성들은 그 자기 지역에 좀 많이 거하는 게 많지만 아내들은 좀 떠나는 경우가 많죠. 남편 따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고 고민이 있어도 수다 떨 사람도 없고 우리가 뭐 막 속이 상하면 누구라도 이웃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수다를 떨면서 해소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외롭겠죠. 완전 고립된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분은 또 고립된 부분도 있었고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뭐 대학도 다니고 다 그랬지만 또 그 자라온 환경에서 어때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칭찬이 부족했다든가 뭐 이러면 또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분인지 아니면 뭘 해도 잘 안 됐던 그런 뭐 우리 낮은 성취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또 경험했든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좀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 약간 신경질적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안에는 보면 일단 사회적 고립, 이제 결혼해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해서 약간 고립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약간 예민했던 부분도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꾸 혼자라는 생각, 뭐 힘들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좀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이런 의부증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의부증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는 하대요. 근데 선천적으로 또는 그 약간 우리가 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부증은 한마디로 망상의 일종일 수가 많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뭐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자가 있을 거야. 바람 피웠을 거야. 자기 혼자의 그 망상으로 인한 확신 때문에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되게 위험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몇 해 전에 보면 뭐 60대 넘으신 어르신이 아내가 자꾸 이웃집 남편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심정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가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뭐 사망케 한 일도 있었는데 이분은 또 그 이전에도 또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또 남자를 그 바람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위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무서운 일이죠. 이제 이 의부증은 질병으로 봐야 되죠. 질병. 예, 뭐 질투형? 예, 질투형 뭐 망상장애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질투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망상이 플러스된 거 확신한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중독에 의해서 또 이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또 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한 또는 마약에 의한 이러면 망상이 생기잖아요. 뭐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보이고 특히 약물 복용, 뭐 마약 같은 거 하면 정말 망상적인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이분은 질투성 뭐 망상 장애라고도 보죠. 뭐 약물에 의한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급하게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정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적인 요소 예, 말하자면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정신병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병들을 우리는 또 치료를 해야죠. 그냥 두면은 누군가가 계속 힘들어 하니까. 예. 계속 누군가가 타인, 지금 여기서도 남편, 아이, 또는 시부모님들, 또는 친정 부모님들까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지금 힘듦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치료가 근데 이제 가능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병명을 알면 지금 의학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잘 없잖아요. 요즘 뭐 암도 치료한다 그러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에 치료약이 딱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런 병에 조현병이 있어. 뭐 과대망상이 있어.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 라고 딱 주어진다면 약을 먹이면은 억지로라도 아까 약을 먹이면 우울약 먹이면 막 뱉어내고 한다 했지만 정말 억지로라도 뭐 물에 타서 물로 막 이렇게 삼키게를 하든지 억지로라도 먹이게 해서 치유가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약물로도 아직 치료가 다 된다라는 이런 보장이 없으니 그죠. 이 정신병력이 그래서 참 힘들고 주변 사람은 더더욱 힘든 모습인가 봐요. 근데 이제 또 그냥 질투형 이런 의처증 이런 게요. 갑자기 발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제 정신병력 뭐 진짜 자존감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들이 보면 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으로서는 외부에게 크게 또 막 이렇게 피해를 안 주는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또 어째 보면 사랑이 지나쳤어.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병적인 문제에서 대처하기란 물론 전문가 도움이 물론 질적으로 필요는 해요. 그래도 혼자 대처는 일단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끊임없이 상담을 해보고 또 뭐 약물 같이 복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때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당사자 그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어느 정도 합일점이 돼서 같이 오고 가고 이런 게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아내가 되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만큼까지 어렵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의심병 또는 뭐 의부증, 의처증이 있을 때는 좀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서
또는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해 가려는 노력이 있으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뭐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도움받으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심한 상태에는 우리가 이제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죠. 뭐 어찌 보면 감금 같은 느낌도 들지만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진행하는 대로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원, 사설, 아까 이제 기도원이나 또 절에 우리가 맡겼다고 했잖아요. 절에도 맡기고 기도원에도 맡겨보고 있는데 이런 사설 기관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자꾸 뛰쳐나오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가도 강제적으로 막을 어떤 그런 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뛰쳐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보다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서 거기서 치유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권역에 교육을 나가다 보니 이제 장애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장애로 보기는 해요. 근데 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력,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 함께 하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병원 치료가 아니더라 심하지 않으면 이런 지역의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도 있을 거고 또 각 지방마다 다 있을 거예요. 요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다 지원시설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내가 알고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을 봤어요. 이름을 다르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는 경기도권에서는 이렇게 해서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함께 지내고 있는 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이하고의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호자, 남편의 안정과 돌봄도 필요한 상황이죠. 남편이 지금 너무 피폐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 또 다른 선택을 할까봐도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때 누군가가 충분히 위해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보호자의 일상도 되게 위험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의 안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환자는 환자. 지금 이제 아내의 삶은 더 이상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남은 삶을 그냥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나머지 보호자, 친가 부모님, 그리고 자녀 있잖아요. 자녀, 그리고 남편, 이 돌봄을 하는 이 당사자 남편, 여기에 안정과 돌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그래, 전문가에게 맡기자라고 하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이미 어머니의 그 무서운 인상, 이렇게 자상하지 못한 모습들을 머리에 갖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를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이 가지지 않도록
그 아파서 그렇다라고 아직 어리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제법 성장을 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었죠. 그래도 아파서 그런 거, 예, 그걸 또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자라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를 되게 돈독히 하는데 좀 더 몰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픈 과거예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아니고 뭐 아닌 사람은 아니야. 엄마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더 시간과 많은 것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자녀와 내 삶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편안해지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주말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아이들 마음에 안정을 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 좋은 추억을 많이 하기보다 좋은 추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줘서 평안이 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시켜주고 잘 못 돌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너무 가지시지 마시고요.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예,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